황희야, 가자. 가야 해. 줄을 당겼습니다. 황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버텼습니다. 봉수는 다시 줄을 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가야 한다고. 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황희가 크게 울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길게 뱃속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황희야. 황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짐승도 우는구나. 봉수는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의 뺨도 젖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결국 소를 팔았을까요? 장터 앞에서 멈춰선 73 노인의 손에는 소도 돈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가 남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남은 삶 전체를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봉수가 눈을 뜨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 4시였습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죠. 하지만 요즘은 눈을 뜨고 나서도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날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죠. 방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려고 설정 온도를 낮춰놓은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로 버티는 새벽은 어깨가 시려서 봉수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73의 몸이 새벽 추위를 이기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죠. 방은 작았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텔레비전 하나, 손때 묻은 경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경대 위에는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내는 그 사진 속에서도 눈을 약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날이었다고 봉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둘이서 읍내에 나갔다가 사진관 앞을 지나치는 길에 아내가 먼저 들어가자고 했었죠. 봉수는 대수롭지 않게 따라 들어갔고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말의 뜻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떠난 뒤로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변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장 1병, 묵은 김치 1통, 달걀 2개. 어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봉수는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꺼내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 하루를 또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잠깐 손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달걀 하나를 꺼내 삶았습니다. 밥은 하지 않았죠. 달걀을 먹으면서 봉수는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농협에서 날아온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420만 원.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나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테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허리는 수술 후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매는 일은커녕 1시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농협 담당자가 다음 주를 마지막 기한으로 못 박은 것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속에 더는 여유가 없다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아들 봉철이가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2달 전 전화를 걸었을 때였죠.
봉철이는 부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그 말 끝에 잠깐 침묵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봉수는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봉철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망할 힘도 원망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봉수는 알고 있었죠. 다만 그 침묵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한테도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밥을 먹다가도 잠이 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도 가슴을 눌렀습니다. 달걀 껍질을 신문지에 싸서 버리고 봉수는 점퍼를 걸쳤습니다. 외양간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외양간은 집 뒤쪽 낮은 담 너머에 있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봉수가 직접 손을 봐가며 유지해 왔습니다. 문을 열자 황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고 큰 눈이 봉수를 향했습니다. 누렁소였습니다. 이름은 봉수가 직접 지었는데 황이라는 이름은 그냥 황금색 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지만 부르다 보니 이름이 됐습니다. 잘 잤냐? 황희는 대답 대신 코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봉수는 여물통에 볏짚을 채워 넣으면서 황희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동물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봉수는 황희를 기르면서 처음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이 따뜻함을 확인하는 것이 요즘 봉수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황희는 11살이었습니다. 봉수가 62살 때 장에서 데려온 소였죠. 그때 황희는 갓 젖을 뗀 송아지였습니다. 아내 옥순이가 그 송아지를 보더니 눈이 곱네하고 말했습니다. 작고 젖은 눈이 마치 사람 같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봉수는 황희가 더 각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내의 눈에 든 소였으니까요. 그리고 4년 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봉수와 황희만이 남았습니다. 그 7년 동안 황희는 한결같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봉수가 아내 기일에 외양간에 들어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때도 황희는 옆에서 여물을 씹으며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음이 봉수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위안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봉수는 황희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희가 기쁨을 주거나 말을 건네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의 시간 곁에 묵묵히 있어 준 것만으로도 그 말의 의미에 가닿아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희를 팔아야 했습니다. 장날은 내일이었습니다. 봉수는 어젯밤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희를 장에 내다 팔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빚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고 나머지는 면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서 조금 더 여유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봉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양간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황희가 봉수의 등을 한참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것인지 봉수의 상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면서 봉수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황희를 끌고 장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봉수는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봉수는 그 방향으로 한참 눈을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로 담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봉수는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머릿속이 자꾸 황희에게로 돌아갔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어젯밤부터 챙겨놓은 콧뚜레 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줄이 낡아 있었습니다. 언제 새 것으로 바꿔야지 했던 것이 그냥 해를 넘겼습니다. 그 낡은 줄이 손안에서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자 황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봉수는 황희에게 다가가서 콧뚜레 줄을 묶었습니다. 황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순순히 머리를 내어주었죠. 봉수는 그 순간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을 단단히 묶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길은 어두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고 습했습니다. 봉수의 입김이 짧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황희는 뒤따라오며 발굽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그 소리를 들으면서 봉수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황희의 눈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번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봉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터까지는 읍내 방향으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봉수는 이 길을 수십 번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장날마다 이 길로 다녔고 아내와 함께 걸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에 가는 길을 좋아했습니다. 구경할 것이 많다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했었죠. 봉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이자를 말씀하시면서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매달리는 마음,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죠. 봉수는 그 가르침을 어릴 적 절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님들의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벽길을 황희를 끌며 걸으면서 그 말이 왜 그토록 오래 전해져 내려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황희에 대해, 아내에 대해, 지나온 시간에 대해. 그리고 그 집착이 지금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읍내로 내려오는 고갯길을 넘어서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열리면서 산 능선이 드러났습니다. 봉수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희도 멈추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별다를 것 없이. 걸음을 다시 옮기면서 봉수의 머릿속에는 황희와 함께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황희가 처음 왔던 날, 아직 송아지여서 다리를 휘청이며 외양간을 두리번거리던 모습. 첫 번째 봄에 밭을 갈던 날, 황희가 쟁기를 끌면서도 봉수 쪽을 자꾸 돌아보던 것. 아내가 쓰러지던 날 저녁, 봉수가 넉나간 얼굴로 외양간에 들어가 황희 곁에 쭈그려 앉아 밤을 지샌 것. 황희는 그날 밤 내내 봉수 곁에서 여물을 씹으며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희야. 봉수는 혼잣말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황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는 황희를 보지 않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불러놓고 이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읍내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이른 시장을 보러 나온 어르신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치는 배달부. 봉수는 그 사람들 사이를 황희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몇몇이 황희를 바라보았고 한 할머니가 참하게 생겼네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봉수는 예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장터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짐승 냄새, 집 냄새, 사람 냄새가 뒤섞인 장터 특유의 냄새. 안에서는 이미 흥정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트럭 엔진 소리가 섞였습니다. 봉수는 장터 입구 앞 20보쯤 되는 거리에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황희도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봉수는 걷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장터 안에서 한 사내가 소를 끌고 나오면서 봉수를 흘낏 보았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봉수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줄을 쥔 손이 조금씩 땀이 났습니다. 차가운 새벽인데도 황희가 코를 봉수의 손등에 갖다 댔습니다. 촉촉하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황희의 숨결이 손등 위로 퍼졌습니다. 봉수는 그 감촉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황희의 콧김이 묻어있는 손으로.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봉수를 보고 멈칫했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봉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 안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소리가 오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봉수만 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들어가야지. 봉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여전히 봉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젖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결국 그 눈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는데 보고 말았습니다. 황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원망도 기대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봉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봉수는 장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터 앞에서 봉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마차 소리도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른 아침 햇살이 읍내 골목을 비스듬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봉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봉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세상의 흐름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한 상인이 봉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실 거예요? 자리가 있는데. 봉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상인은 잠깐 봉수를 바라보다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봉수는 그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었죠. 자신도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줄을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콧줄의 줄이 손가락 사이를 감고 있었습니다. 이 줄을 누군가에게 넘기면 황희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황희를 어떻게 쓸지는 봉수가 알 수 없습니다. 밭을 가는데 쓸 수도 있고 고기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봉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었죠. 그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목마른 욕심과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봉수는 자신이 황희에게 집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집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정이었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아온 생명에게 정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이 지금 봉수의 발을 묶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발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돌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 잠깐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발이 가는 방향이 산 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희도 줄을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순히 마을을 지나 산 쪽으로 길이 이어졌습니다. 보현사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봉수가 1년에 한두 번 아내 기일에나 찾는 절이었습니다. 산길은 봉수에게 익숙했지만 이렇게 소를 끌고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황희는 돌밭길을 올라가면서도 발굽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봉수는 황희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줄을 짧게 잡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봉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 아래 흙을 밟고 옆으로 지나가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나뭇가지들이 하늘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산 아래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봉수의 등을 밀어 올리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도일 스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스님으로 마른 체형에 눈이 깊었습니다. 봉수보다 10살쯤 아래였지만 마주하고 있으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봉수를 보았습니다. 황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어쩐 일인지, 손은 왜 끌고 왔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루 위에 찻잔을 놓고 스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수도 황희의 줄을 기둥에 묶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절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황희가 마당 한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봉수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이 녹았습니다. 팔지 않으셨군요. 스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봉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쏟아지듯이 빈 이야기, 수술 이야기, 아들에게 전화했던 이야기, 아내가 죽고 나서 황희와 둘이서 살아온 이야기, 장터 앞까지 갔다가 발이 멈춘 이야기, 황희의 눈을 보고 눈물이 났던 이야기, 다 말했습니다. 스님은 끊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냥 들었습니다. 봉수가 말을 다 마쳤을 때 마당에는 오전 햇살이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황희는 기둥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 여기 두고 가십시오. 봉수는 잠깐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두고 가십시오. 봉수는 다시 한번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차 표면이 잔잔했습니다. 아무 파문도 없었습니다. 여기 두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잠깐 황희를 보고 나서 봉수를 보았습니다. 황희는 잘 지낼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봉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그 선택이 어르신의 남은 삶을 바꿀 겁니다. 봉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위로인지
예언인지 그저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봉수의 가슴 어딘가에 가서 박혔습니다. 못이 박히듯이 소리 없이 황희의 줄을 스님에게 넘겼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줄을 받았습니다. 봉수는 황희 앞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황희의 목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털이 거칠었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조금 부스스해진 털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거칠음을 손바닥에 새기듯이 천천히 쓸었습니다. 황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봉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봉수는 황희의 귀 뒤를 긁어주었습니다. 황희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거기서 손을 떼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마루에서 내려와 절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보고 싶었지만 발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봉수가 그 발을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황희의 발굽소리가 함께였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없는 내리막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봉수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이렇게 외롭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을 애별리고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가르침이었죠. 봉수는 그 고통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길을 내려오면서 그것이 짐승과의 이별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아온 존재와 헤어지는 것은 그 존재가 말을 할 수 있든 없든 고통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봉수는 손을 잡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줄을 쥐고 있어야 할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손이 작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했습니다. 손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면서 이웃집 박 씨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봉수를 보았습니다. 봉수 씨, 손은요? 봉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절에 맡겼소. 박 씨는 뭔가 더 물어보려는 기색이었지만 봉수가 그냥 걸어가자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봉수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외양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갈 때 잠그지 않고 온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희가 늘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물통이 있었습니다. 봉수가 아침마다 짚을 채워넣던 그 통에 짚이 남아 있었습니다. 황희의 발자국이 흙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외양간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어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농협 대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420만 원. 황희를 팔지 않았으니 그 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그 안내문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대 위에 아내 사진이 보였습니다. 봉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황희 절에 맡겼소. 혼잣말처럼 그러나 아내에게 말을 건네듯이 아내는 사진 속에서 햇빛에 눈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이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진이었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허전했습니다. 빚도 그대로이고 돈도 없었습니다. 황희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침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희를 팔았다면 돈이라도 있었을 것이었죠. 그런데 발이 가벼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느꼈던 그 가벼움이 집에 돌아와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지고 있던 것을 잠깐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것이 황희를 맡긴 것과 연결이 되는지 봉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봉수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묵은 김치와 달걀을 곁들였습니다. 차린 것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밥이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밥맛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봉수는 도일 스님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남은 삶을 바꿀 것이라는 말. 봉수는 여전히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무엇이 바뀐다는 것인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인지 예언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는, 그러나 지금보다는 나은 어딘가를.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눈을 뜨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 눈이 떠졌을 때 이번에는 일어날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외양간 쪽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황희를 절에 맡기고 난 뒤로도 그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고개가 외양간 방향으로 돌아갔고 그러다가 황희가 없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빈 외양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처음 이틀은 가슴을 조였습니다. 세 번째 아침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빈 외양간을 떠올리면서도 황희가 보현사 마당에서 볕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 생각이 꽤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 힘을 나누는 것,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 보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집착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봉수는 황희를 내어준 것이 보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맡겼습니다. 그것이 보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어주고 난 뒤 가슴에 생겨난 그 묘한 가벼움이 받은 것보다 내어주는 것이 더 사람을 가볍게 한다는 뜻 같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이웃집 김 씨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봉수 씨 계세요? 봉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60 초반의 여자로 아랫마을에서 혼자 사는 봉수와는 오래된 이웃이었습니다. 손에 쌀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5kg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여유가 좀 생겨서요. 받으세요. 봉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갑자기 왜요? 그냥이요. 많이 쪄서 혼자 먹기 많아요. 봉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김 씨가 돌아서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황희 절에 맡겼다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봉수는 쌀 봉지를 들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받은 것이 어색하면서도 손에 쥔 무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쌀 봉지 하나가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진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이번에는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인 최 씨는 50대 중반에 말이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봉순의 마당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말문이 열렸습니다. 봉수 씨, 마침 잘 됐어요. 면사무소에서 어르신 돌봄 보조 일자리가 하나 났는데 해볼 생각 있어요? 봉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봄 보조라면?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틀에 한 번씩 들러서 안부 확인하고 장 볼 것 있으면 같이 봐드리고 그 정도예요. 매달 일정하게 급여도 나오고요. 봉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걱정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이라면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설명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걷고 말하고 곁에 있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봉수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장은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 다음 주부터 면사무소에 한번 나와봐요. 이장이 돌아가고 나서 봉수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매달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분할 납부를 허락해 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도일 스님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선택이 남은 삶을 바꿀 것이라는 말. 사흘도 안 되어 쌀이 들어왔고 닷새 만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황희를 절에 맡긴 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그 우연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전 도일 스님이 직접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봉수는 마루에서 볕을 쬐다가 스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님이 마을까지 직접 내려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봉수는 일어나서 마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잘 먹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 절에 아이들이 자주 와서 황희를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돌보고 있어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황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황희가 아이들 곁에서 그 크고 젖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봉수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황희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스님. 봉수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나서 봉수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여물통이 그 자리에 있었고 황희의 발자국이 마른 흙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발자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양간 문을 제대로 닫았습니다. 닫고 나서 손잡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황희는 이제 봉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희가 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 중에 버림, 즉 사의 마음이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집착 없이 바라보는 마음, 놓아주되 잊지는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봉수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봉수는 면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챙겨 입던 감색 점퍼였습니다. 좀 헐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눈밑이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면사무소는 읍내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면 더 빨랐지만 봉수는 걸어서 갔습니다. 허리를 생각하면 무리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괜찮다고 했죠. 봉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마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요즘 길을 다닐 때 고개를 들고 걷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봉수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면사무소 담당 주무관인 이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봉수가 이름을 밝히자 서류를 꺼내면서 간단히 안내를 해줬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오전 2시간씩 마을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수가 사는 마을과 그 아랫마을에 12명의 어르신이 대상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어르신,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무거운 건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찾아가서 안부 묻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필요하면 관에 연락해드리면 됩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일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가 어떤 것인지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면사무소를 나오면서 봉수는 오는 길보다 조금 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은 아랫마을의 박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82살로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봉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강봉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신지 여쭈러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눈이 봉수를 한참 살폈습니다. 앉아요. 봉수는 마루 한쪽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수는 날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맞다고 했습니다. 매화가 피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매화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경기도에 산다는 것, 명절에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원망은 안 한다는 것,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인생이라는 것. 봉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는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또 와요? 봉수가 일어나려 할 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말은 안 했지만 봉수가 문을 나서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시선이 묵직했습니다. 부담이 아닌 방향으로 묵직했습니다. 봉수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방문할 집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게 됐습니다. 일을 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하루의 모양이 생겼습니다. 아침, 이동, 방문, 점심,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모양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봉수는 미처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이라 하셨습니다. 바르게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팔정도 중 하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봉수는 오랫동안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생업이 끊기고 나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루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봉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농협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으니 분할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잠깐 묵묵히 듣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얼마씩 갚는 계획을 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봉수는 탁자 위에 서랍에 넣어두었던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20만 원. 크지 않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숫자가 전처럼 사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숫자였습니다. 시간을 들이면 갚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봉수는 그 안내문을 접어서 이번에는 서랍이 아닌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감추어 둘 것이 아니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봉수는 돌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끔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능선 위로 진달래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진달래를 좋아했습니다. 봄이 되면 늘 산에 오르고 싶다고 했었죠. 봉수는 그 말이 생각나서 한번 올라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황희를 보러 가는 것과 겹쳐졌습니다. 황희를 절에 맡긴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봉수는 그동안 절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희를 맡기고 내려온 뒤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황희를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다시 붉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미련이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았죠. 그 시간이 이제는 된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산을 오르기 전날 저녁 절에 가져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을 챙길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봉수는 결국 뒷산에 올라가 봄나무를 조금 뜯었습니다. 냉이와 달래였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싸서 준비했습니다. 스님들이 드실 것이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봄볕이 산길에 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길을 올라왔을 때는 나무들이 모두 가지만 드러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길 같았습니다. 같은 산인데 같은 길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걸으면서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을 봤습니다. 여러 각도로 부서지는 빛이 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황희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황희에게 풀을 뜯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풀을 뜯어다 내밀면 황희가 받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황희는 아이들 손에서 풀을 받아먹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봉수는 마당 입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저절로 멈춰 있었습니다. 황희는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털도 윤기가 났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봉수와 단둘이 살 때도 황희는 늘 고요했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소리와 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황희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이런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 황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를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황희의 눈이 봉수를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황희는 코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봉수를 바라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봉수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희 앞에 섰습니다. 황희는 봉수의 손 쪽으로 코를 내밀었습니다. 봉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황희의 코가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했습니다. 그 감촉이 그대로였습니다. 봉수는 황희의 목을 한번 쓸었습니다. 털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잘 있었구나. 봉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수의 손 위에 코를 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봉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황희 주인이에요? 봉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여기가 황희 집이에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황희에게 풀을 내밀었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일 스님이 마루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라고요. 스님이 보자기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셨군요. 늦었습니다. 제때 오신 겁니다. 스님은 그 말을 하면서 차를 내밀었습니다. 봉수는 자리에 앉아 차를 받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황희의 발굽소리가 가끔 섞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며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 비로소 꽃이 핀다고 하셨죠. 봉수는 자신과 황희의 인연을, 황희와 이 절의 인연을 생각했습니다. 황희가 이 절에 오게 된 것은 봉수가 장터 앞에서 발이 멈춰서였습니다. 그 발이 멈춘 것은 황희의 코가 손등에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가 황희를 이 봄 햇살 속 아이들 곁에 있게 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봉수는 지난 한 달을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긴 것, 빚을 갚기 시작한 것, 아침마다 방문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일어나게 된 것. 스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스님이었지만 듣는 것은 깊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때 하셨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남은 삶이 바뀔 것이라는 말이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봉수는 잠깐 스님의 말을 되씹었습니다. 그럼 누구 말입니까? 어르신이 장터 앞에서 발을 돌린 것이 한 말이죠. 저는 그것을 읽었을 뿐입니다. 봉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당에서 황희가 아이들 사이에서 느긋하게 서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4월의 끝 무렵 산 전체가 연두와 초록 사이를 오가는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전에는 새소리가 새소리로만 들렸는데 요즘은 그 소리들이 하나씩 들렸습니다. 어느 새는 높고 짧게 울었고 어느 새는 길고 낮게 울었습니다. 봉수는 새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소리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보미를 시작한 지 2달째가 됐습니다. 봉수가 담당하는 어르신은 1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몇 분간은 제법 이야기가 튀었습니다. 아랫마을 박할머니는 봉수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봉수가 대문을 열면 이미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죠. 봉수와 박할머니는 이제 날씨 이야기뿐 아니라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농부였다는 것, 봉수의 아내가 장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봉수는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무거움을 이야기와 함께 내려놓는 것이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말이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무겁던 것이 가벼워질 수 있고 막혔던 것이 열릴 수 있고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봉수의 지금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 봉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수는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2달 만에 연락이었으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수도 처음에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일자리 생겼다고 이장한테 들었어요. 그래서요. 봉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됐어.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루하루 나쁘지 않다. 전화기 너머에서 봉철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대화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철이도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봉철이도 자기 삶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봉수는 다시 보현사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나물이 아닌 직접 볶은 참깨를 작은 봉지에 담아들었습니다. 돌봄 일을 하면서 받은 첫 급여로 장을 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봉수가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이미 여러 번 오른 길이 됐습니다. 발이 익었습니다. 어느 곳이 미끄럽고 어느 곳에 돌뿌리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봉수는 그 길을 오르면서 아무런 서두름도 없이 걸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당겼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산중 턱쯤에서 잠깐 멈춰서서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그 안에서만 살았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황희가 마당 한쪽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봄 햇살을 받은 털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황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황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를 알아봤습니다. 코를 내밀었습니다. 봉수는 황희의 코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촉촉했습니다. 그 감촉이 지난 겨울 장터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감촉이 눈물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황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를 봉수의 손에 얹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황희의 목을 쓸고 귀 뒤를 긁어주었습니다. 황희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는 미소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일 스님이 마루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볶은 겁니다. 별것 아니지만요. 스님이 봉지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봉수는 자리에 앉아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황희가 다시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풍경이 한번 울었습니다. 봉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님이 했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남은 삶을 바꿀 것이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스님의 말이 아니라 봉수 자신의 선택이 한 말이라는 것. 봉수는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삶이 달라진 것은 황희를 내어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앞에서 발이 멈췄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놓아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팔 수 없었던 것을 팔지 않고 그 대신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굳어있던 봉수의 어떤 것을 풀었습니다. 손이 펴지듯이 굳은 어깨가 내려가듯이 소리 없이 그러나 완전하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 한마디가 수많은 경전보다 앞서는 가르침이라고. 봉수는 73의 나이에 산 위 작은 절 마루에 앉아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았습니다. 발이 장터로 들어가지 못한 그 순간부터 이미 봉수는 그 말을 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황희가 풀을 뜯었습니다. 봉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봄바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루 위로 지나가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 봉수의 얼굴에서 수십 년의 무게가 조금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매화 향기 같은 것이 바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눈을 뜨니 황희가 봉수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크고 고요한 눈으로 봉수는 황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황희도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풍경이 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